네, 28일째를 맞은 이란 전쟁 상황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21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최후 통첩을 했고 또 12시간 남긴 상황에서 23일에는 닷새간 공격을 유예하던 이번에는 또 열흘간 공격을 유예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언을 보면은 이란에서 7일 뭐 이렇게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10일 자신이 이렇게 연기해줬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선물을 안겨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몇몇 배들, 한 10척 정도 되는 배들을 통과시켜준 것은 어떤 선물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주가가 폭락한 다음에 항상 유예를 발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전쟁할 때 4주에서 이제 6주를 얘기했었습니다. 처음에 개전을 했었을 때. 그래서 그 6주라는 시간에 맞춰보게 해서 맞춘다면은 뭐 이렇게 10일 후 연장한 기간이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란에게 계속 15개 항목에 관한 이제 요구 사항을 내걸었고 이란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답장을 좀 더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군사적 행동을 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계속 또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 요인이 작용을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했던 길게 봤을 때 6주까지 전쟁이 이어질 수 있다. 그 말이 가장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4월 6일 저녁 8시 미국 동부 기준으로 4월 6일 저녁 8시가 딱 6주차 월요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딱 맞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딱 맞췄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제 아직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군사적 목표는 상당 부분 달성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이할 만한 점은 미중 정상회담을 연기하면서까지 이번에 전쟁을 수행했었는데 5월 중순에 미중 정상회담 시진핑 주석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4월 안에는 일단 윤곽이 드러나야 되겠고 그 안에는 어느 정도의 어떤 자신이 어떤 승전보를 올리고 승리자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월 6일까지 여유 기간을 준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4월 안에는 적어도 말 안에는 대충 이 전쟁의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4월 5일이 또 부활절이기도 하잖아요. 네. 미국인 중에 기독교 신자도 많은데 네. 그런 것도 좀 고려했을까요? 4월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 날짜에 맞출 것까지는 그것이 뭐 절대적인 이유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4월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대로 뭐 끝날 수만 있다면은 정말 우연히도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미중 정상회담 일정도 나온 마당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애초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4주에서 6주 내로는 이제 종전 계획을 지킬 것을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6주 안에 이 모든 전쟁이 끝날 수 있을까?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상당히 6주가 넘느냐 안 넘느냐가 또 고비가 될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에라도 이 전쟁을 끝내는 모양새를 갖출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군사적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제 이란이 지금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이란은 적극적으로 어떤 확답을 주거나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0일 유예를 줬지만은 그 전에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또 강공책으로 전환하면서 전쟁을 다시 또 개시할 수도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좀 두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대로 4월 중순 또는 4월 6일, 4월 중순 내지 4월 안에는 어떤 결과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이란을 상당 부분 더 약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어떤 종전, 트럼프가 대통령이 원하는 종전 방향으로 본인이 그렇게 해서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갈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근데 계속해서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협상설조차도 부인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지금 협상을 위해서 구걸 중이다. 네. 이번에 공격 유예를 좀 선언한 것도 이란의 요청 때문이었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는데 또 정작 종전을 더 간절히 원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란은 우리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란은 상당히 좀 체면이 중요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요건들을 사실상 살펴보면 이것을 만약에 받고 협상장에 나가게 된다면 미국도 이란이 내건 역제한한 대안도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협상장에 나오는 것 자체가 결상전까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항복 선언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란도 체면을 살려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재국을 통해서 지금 양국이 접촉을 하는 것만은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 종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글도 많이 쓰고 발언도 많이 하기 때문에
종전을 간절히 원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란 역시 지금 피해가 엄청나게 큰 것은 사실이고요. 종전을 원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 종전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의 15개 사항을 수용하는 형태의 종전은 아니랄까는 점이고 이란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해서 종전을 하는 것보다는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끝까지 싸우는 게 낫지 않냐는 그런 의견도 상당 부분 있다는 점에서 종전을 하는 것을 원하긴 하지만 미국이 하는 방향대로는 끌려가지 않겠다는 그런 기세가 조금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독일 외무장관이 미국과 이란 회담이 곧 파키스탄에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매우 곧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실제로는 이제 물밑 접촉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란 말대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파키스탄을 중재국 내지는 뭐 튀르키예 같은 나라를 중재국으로 해서 서로 간에 얘기는 오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란도 체면을 중시하고 지금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선뜻 뭐 우리가 트럼프의 제안을 받았다. 그것을 뭐 협상을 하겠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검토는 중이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국을 통해서는 물밑에서는 활발하게 좀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뭐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계속 타격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미군의 핵심 무기가 좀 바닥이 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지금 중동 미군 기지가 심한 손상을 입으면서 미군들이 뭐 호텔이나 사무실을 전전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예, 이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전비도 치솟고 있고 재고 같은 것들이 부족하게 특히 요격 미사일 같은 것도 부족하고 요격 시스템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전략 자산을 빼간 적이 있고 전 세계 미군 기지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장 위급한 지역인 지금 현재 중동으로서 이렇게 옮기는 모습 같은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었고 이제 뭐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었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장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이 있는데 미국에서 입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무기까지도 지금 중동으로 빼올 정도로 어느 정도 지금 상당히 무기 재고가 많이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미군 기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바레인이라든가 카타르에 주요한 이제 최대 공군 기지도 있었고 해군 사령부도 있었습니다만 거기는 직접적인 전쟁 전부터 이란의 사거리 안에 미사일 사거리 안에 들어왔고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거라고 이란이 먼저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전쟁이 나기 전에 이미 많은 병력이라든가 뭐 전투기라든가 많은 전략 자산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안전한 곳을 배치한 상황이었고 이제 미군 같은 경우들이 이제 호텔에 이제 투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민간인 지역에. 근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우리도 그 지역을 다 알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폭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위협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상당 부분 이란이 텅 빈 상태이긴 하지만 미군 기지를 상당 부분 이제 파괴했고 이것을 다시 미군이 나중에 어떻게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걸프 지역에서 미군 기지를 복구하는 데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던 큰 선물이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 유조선 10척이 지나가도록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진위 여부도 궁금하고 뭐 그게 국적이 뭐 파키스탄 국적 유조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그랬을까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것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뭐 석유와 가스와 관련된 것이다 했었을 때 뭐 무슨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것이 아니겠냐 이제 추측을 했었는데 그 선물의 내용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을 봤더니 뭐 8척이었는데 나중에 2척을 더 추가해서 이제 파키스탄 깃발을 단 그런 유조선들이 통과를 했다면서 이란이 이렇게 자신에게 선물을 준 거라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란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이란은 이것은 위안화 결제하는 국가들의 선박, 인도라든가 뭐 파키스탄 같은 그런 국가들 선박에 한해서 우리가 통항을 허가한 것이지 트럼프를 위한 선물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이란 정부 측의 주장이 서로 또 지금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공습대와 마찬가지로 이란의 석유 통제권 장악에 나설 수 있다 이러면서 군사 공격 가능성을 경고를 했는데 베네수엘라처럼 이란의 석유 통제권 장악할 수 있겠습니까? 베네수엘라보다는 훨씬 더 복잡할 거고요. 가능성은 저는 이렇게 높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1980년 테헤란에서 미 대사관 인질 사건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30대 젊은 혈기왕성했던 사업가였을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카터 행정부가 상당히 대처를 못하고 있고 상대방 그 사회자가 방송에 나왔을 때 그럼 뭐 우리가 월남처럼 우리 아들들을 보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겠을 때 강경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지상군 투입까지도 암시하는 발언을 했었고 이란의 석유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었다면은 우리가 더 부여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때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와 비교했을 때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제 대통령 입장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이란에 대한 석유에 대한 그런 차지하고 싶은 생각은 있을 겁니다만 이것을 이제 그렇다면 이제 베네수엘라 모델을 이식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지금 이란 체제 안에서 현재 뭐 델시 로드리게스, 니콜라스 마두로를 대체한 그런 친미 인사를 지금 아직까지는 발견하지 못한 것 같고 이란 체제 안에서도 지금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트럼프에 맞서서 트럼프의 뜻대로 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주장을 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식 모델이 적용되기도 아직까지는 힘들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또 이렇게 무력으로 하기에는 베네수엘라보다는 확실히 더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이란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 피노키오로 묘사한 만평을 냈어요. 그 코가 쭉 길어져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가 있는데 또 이란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가 대거 발송됐다는 얘기도 있고 또 현상금을 걸었는데 우리 돈으로 370억 원을 목표로 모금을 시작했고 29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 이란 언론이 이란 지도부와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여론을 반영해서 보도를 하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란 언론이고 이게 좀 일간지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란은 이제 뭐 언론의 자유 같은 거 상당히 이제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이 많이 들어갔다고는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많은 뭐 이란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이란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킨 부분이 있죠. 협상 중에 전쟁을 했다는 점, 그래서 계속 당하기는 이제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짓말쟁이를 상징하는 어떤 피노키오로서 이제 묘사를 해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코가 뻗어 나오는데 끝에는 이제 또 갈라지면서 이렇게 트럼프가 당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을 봤을 때 현재 트럼프를 조롱하는 그런 이미지. 반대로 뭐 미국 쪽에서도 이번에 모스타바 같은 경우를 이제 조롱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을 어떤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살하라 이런 거는 지금 이제 루비카라고 해서 이란 내에서만 통용되는 메신저 서비스가 있습니다. 루비카라든가 이란 내에서만 이제 통하는 이제 인터넷인데 여기서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죠.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고를 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스타바가 첫 메시지를 뭐 대독이었습니다만 이제 피해 복수를 하라. 그래서 이란 쪽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지도부 인사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보복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여기에는 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좀 정부의 어떤 의도도 좀 어느 정도 숨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한 일간지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15개 요구사항을 이란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협상보다는 군사적 압박으로 굴복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희망사항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15개 항목을 이란이 수용할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낮은 것은 맞고요. 근데 이제 그 과연 군사적 압박으로 어떻게 굴복시키느냐가 문제인데 이스라엘 일간지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지상군까지도 투입할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바라는 좀 희망 사항도 반영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지상군이라 예를 들면 뭐 특수부대라든가 해병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쪽으로 계속 이제 증강을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는 지상군 투입은 상당히 미군 사상자가 늘어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이러한 움직임들은 이란이 현재 유예 기간 동안 많은 이란 지금 수뇌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압박을 주기 위한 상대적으로 이런 지상군 부대 같은 것도 이동만 해도 이란에서는 대응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또 전선으로 병력을 이동시켜야 되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압박의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그 병력을 이동시키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뭐 82 공수사단 등 병력들을 호르무즈 해협 쪽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보도는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보병이나 기갑부대 같은 군인들 10,000명을 추가로 중동에 파병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라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뭐 하르그섬은 계속해서 그 목표가 될 것이다 얘기를 나오고 있지만은 뭐 군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성동격서 작전이다. 여기를 얘기를 해놓고 다른 곳을 칠 것이다. 실제로 백악관 출입 기자들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 내가 그 작전을 왜 말하냐. 내 고지고대로 말하겠냐.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하르그섬이 계속 이제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현재 이란 정부 역시 그쪽에 병력을 증강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르그 섬이 아니라 다른 목표를 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이제 후보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입구에 있는 이제 여러 섬들 아부무사, 큰 tun부섬, 작은 tun부섬 그 외에도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뭐 이란 그 섬을 점령하지 않더라도 이란 유조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못 지나가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호르무즈 해협 밖에 있는 다른 항구를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북쪽에서도 올 수 있을 겁니다. 성동격서라는 식으로 하지만 저는 미군이 이란 땅에 발을 디디는 것 자체가 상당한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특수부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뭐 투입한다는 것은 대개 보면은 이제 60% 고농축 우라늄을 탈취하기 위한 작전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경우는 고농축 우라늄이 있는 곳은 핵시설이고 대개 이런 것들은 이란 내륙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많은 병력이 들어가더라도 작전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 안에서 고립이 되고 오히려 포로가 되고 이제 인질이 되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의 성패가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 작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핵물질 탈취를 위한 특수부대의 어떤 공수부대라든가 이런 특수부대 작전의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이 저는 이렇게 반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런 모험까지 할지는 또 두고 볼 문제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하여튼 미군이 이란 땅에 발을 디디는 것만큼은 마지막까지는 저는 좀 상당히 망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군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금 이란이 100만 명 병력을 결집했다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인이 50만이 채 안 되고 미군이 다 해서 지금 130만 정도로 알려졌는데 그에 맞먹는 100만 명 이게 과장된 겁니까? 아니면 진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혁명수비대만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혁명수비대 병력을 대략 봤을 때 12만에서 20만 보고 있고요. 잊혀진 존재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혁명수비대보다 진짜 군이라서 정규군이 따로 있습니다. 정규군을 대략 한 40만 정도 잡습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 산하에 있는 바시즈라는 민병대도 있습니다. 이제 뭐 직접 동원할 수 있는 바시즈 민병대가 있고 뭐 청년들이 여기에 가입해서 혁명수비대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민병대들이 대략 60만을 잡고 있습니다. 60만을 잡고 있어서 합치면 일단 100만 명이 넘고 있고요. 이란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자가 쇄도할 정도로 우리가 전투 준비가 돼 있다는 어떤 전투 의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고 제가 이제 인상 깊게 본 것은 자원의 차원에서 입대하는 병사들의 연령을 낮췄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12세 소년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시즈라고 하는 이제 민병대가 있다고 했는데 바시즈의 특징이 시민들을 감시하고 시위를 진압하는 그런 부대인데 이제 검문소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 부분 이스라엘이 정밀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년들에게 총을 쥐어주고 검문소에서 이제 근무하게 한다든가 어떤 직접 전투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지금 검문소라든가 순찰 업무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연령대를 12살까지 낮췄다는 점을 들 수 있겠는데요. 저는 어떤 부분이 여기서 연상이 되냐면 의지를 표명하는 건 좋은데 실제로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에 이런 소년들을 대거 동원해서 천국에 가는 목걸이라고 하면서 이제 열쇠를 주고 지뢰밭으로 뛰어들겠습니다. 그럴 경우 죽으면 순교가 되고 천국에 간다고 해서 많은 어린 소년들이 이렇게 자폭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뭐 항전 의지를 불태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좀 그런 부분이 좀 연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어린이들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군사적인 작전에 이렇게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뭐 대외적으로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란 반관영 타스닝 통신이 예. 얘기한 거니까. 뭐 미국도 과거에 뭐 2차 세계 대전이나 이럴 때 뭐 포스터를 통해서 그 입대를 권유하는 그런 캠페인도 벌이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란 내 분위기를 보면 지금 젊은이들이 지원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독려하는 캠페인도 하면서 홍보 목적으로 대외적으로 이런 100만 명 발표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영통신이라든가 혁명수비대 발표 내용에 지금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지금 뭐 아주 전의를 불태우고 있고 전 국민이 단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선 정규군 같은 경우에는 이란도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이란도 남성들은 이제 군복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정규군에 포함될 수밖에 없겠고요.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에도 뭐 일부 이제 징집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100만 명은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만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전투력을 갖고 있느냐, 장비가 과연 제대로
조달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보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런 점을 봤을 때 상당 부분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고, 과연 전투력이 과연 이렇게 강할 것인지, 의지도 강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정규군과 혁명수비대 사이에는 뭐 갈등이 없는 것인가. 정규군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차별 대접을 받은 적도 있고요. 혁명수비대 안에서도 최상층 지휘관과 또 하급 중간 관리관들의 또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뭐 정확하게 지금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란 정부가 홍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똘똘 뭉친 채로 항전 의지를 다진다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 지상군 사령관이 이란 영토를 미국인의 역사적 지옥으로 만들겠다면서 지금 지상군 특수부대 훈련 영상을 개봉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어떤 이제 기싸움이고요. 우리가 이제 절대 물러서지 않고 이길 자신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미군도 계속해서 병력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면서 이렇게 이란 측을 계속 압박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그런 신호를 저는 보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란 현 정부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체면 같은 걸 중시하고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걸 느꼈냐면 지난 2026년도 이제 2월 6일 날에 미국과 이란의 회담이 오만에서 이제 있었습니다. 무스카트에서 있었을 때 1차 회담이었었는데요. 그때 제라드 쿠시너랑 스티브 위트코프가 미국 대표로 왔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브래드 쿠퍼라고 하는 미국 그 중부 사령관이 해군 제복을 입고 그 자리에 동석한 게 저는 인상 깊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란에서도 알리 샴칸이라고 하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란 그 혁명수비대 해군 제복을 입고 나와서 똑같은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는 것처럼 기싸움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고 우리도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참고로 알리 샴칸이 지금 말씀드린 그 사람은 하메네이와 함께 첫날에 폭사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친이란 세력으로 알려진 예멘 후티 반군이 그 이집트와 맞닿은 수에즈 운하로 들어갈 수 있는 홍해 거기를 막겠다, 거기에서 군사 대응을 하겠다고 밝혀서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원유 교역량이 거기를 은근히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량이 12% 상당하는 액화 천연가스가 통과를 하는데 홍해까지 이게 막히면 어떻게 될지 뭐 상상도 안 되고 막을 수가 있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사실상 봉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것도 호르무즈 해협 외에 얀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쪽에 있는 항구로 연결했었고 많은 이제 국가들이 그럼 대체하는 우회 항로로서 지금 홍해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이란의 대리 조직이라서 후티까지 공격을 한다면 전 세계 또 이제 원유 공급이라든가 물동에서도 상당한 그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홍해 이 지역 바벨 만데브라는 이제 해협이죠. 이제 후티 반군이 지금 여기를 뭐 납포한다거나 공격을 가할 경우에는 인도양에서부터 홍해 그리고 유럽 지중해로 이어지는 그 구간이 이제 막히게 되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저는 또 다른 국가들이 여기 또 제가 봤을 땐 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아랍에서 이제 가장 큰 인구 대국이 이집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집트는 바로 이 홍해에서 통과된 수에즈 운하를 관리하고 이 수입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수에즈 운하 지역에 경제 특구 같은 걸 만들어서 좀 경제 발전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히게 된다면 이집트가 뭐 참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후티 반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가능성도 있고 유럽이 이제 직접적으로 호르무즈 같은 경우에는 유럽도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 지중해까지 연결되는 것이 이제 홍해에서부터 스웨즈나 지중해 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유럽도 더 이상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닐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홍해 지역에서의 어떤 사실상 봉쇄가 된다면 이것을 또 해제하기 위해서 다른 또 국제적인 연대 같은 것들이 또 생길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는데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이 신경을 아직 못 쓰고 있는 겁니까? 아직 대개 보면 이제 후티 반군이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시작됐을 때 이제 후티 반군은 하마스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이스라엘로 이제 미사일 같은 걸 많이 발사했었는데 아직 후티 반군 쪽에서는 먼저 이스라엘 쪽으로 발사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공격한다면 이스라엘도 그곳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지만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너무나 많은 전선에서 이제 싸워야 되는 경향이 되겠죠.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란 전선에서 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레바논 전선에서는 또 헤즈볼라 싸워야 되고 또 후티까지도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상황이 좀 더 벌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군함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은 나토에 상당한 불만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절대로 잊지 않겠다면서 엄포를 놨어요. 우리는 나토를 도와주는데 나토는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도와주지 않는다. 독일, 영국, 호주를 비판했는데 미국은 실제로
거기에서 실제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가 직접 나서라고 얘기한 만큼 철수도 할 수 있을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많이 따지는 대통령이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철수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너희들 수혜자들만 알아서 하라고 할 경우에는 적극적이지 않을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를 통제할 수 있는 국가는 그래도 미국밖에 없다고 봤을 때, 이란을 그나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국가가 미국이라 봤을 때, 여기서 물러나게 되면은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은 이란과 중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과연 미국이 또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이 계속해서 통제를 한다거나 이러한 이란 석유가 계속해서 싼 값으로라도 중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한 채로 미국이 이렇게 철수하는 그런 경우는 발생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프랑스가 주도해서 35개국 군 수장이 이 중동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서 현지 시간 26일 어제죠. 화상회의를 진행했고 우리도 참석을 네.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회의가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이다. 전투가 중단된 뒤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해 재개를 조직하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고서 이란에서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그냥 철수를 해버릴 경우에 이 동맹국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동맹국들은 고민이 깊어질 거고, 그래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미국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수해버린다면은 동맹국도 난감해질 것이고, 우선 프랑스 합참 의장이 주도가 돼서 이렇게 35개국이 참여해서 우선 그래도 어떤 전투 파병 형식이 아니라 호송 차원에서 방어적인 성격으로 하고, 뭐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봤을 때 기뢰가 설치됐을 경우에 그런 기뢰 작업을 하는 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 어떤 호송단을 만든 것도 약간 좀 일방적인 동맹에 부과하는 측면이 강했는데, 이것은 그래도 좀 자발적이고 국제사회 어느 정도의 좀 동의를 얻어가면서 한다는 점에서는 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함대가 이게 프랑스 주도의 이 움직임 자체가 뭐 전투를 한다거나 하게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국제적인 압력으로서 하나의 이란에는 큰 부담이 적용할 것으로 보고, 호르무즈 해협을 그나마 개방화하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랍에미리트 UAE가 호르무즈 해협 선박을 호위하고 거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국적 연합군 구성을 제안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바레인만 유일하게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좀 더 추가로 의사 표명을 할 나라가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프랑스도 합참 의장이 얘기를 해서 여기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개방화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바레인 같은 경우는 지금 유엔에 지금 안보리에서 이걸 통과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러니까 무력까지도 포함해서 이것을 개방하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마도 안보리 5개국 중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서 이제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유엔이라는 전 틀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동의를 얻어가면서 아랍에미리트가 이런 시도를 한다는 점은 좀 눈여겨볼 만하겠고요. 현재까지는 바레인뿐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어떤 국제사회 유엔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과 달리 국제사회가 이것은 정말 큰 문제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독점해서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을 경우에는 상당수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는 또 참여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지금 2월 28일에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내일이 3월 28일, 벌써 한 달이 됩니다. 지난 4주를 좀 돌아보신다면요? 4주를 돌아봤을 때 많은 분들이 상당히 지금 너무나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외국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 이렇게 큰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역사에서 만약에 이걸 기록했을 때는 지금 한 달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짧은 기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것에 비해서 그럴 정도로 상당히 피로도가 높고 상당히 길게 느껴지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4월 안에는 어느 정도 육강하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우리 국민들도 이 힘든 시기를 같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여기서 줄이죠.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